인도 경제를 무시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인도와 한국이 상보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코드가 있으니까 한국이 강한 이쪽이 인도가 약하고 필요한 쪽이니만큼 뭔가 합리적으로 서로 토론을 하고 합의점만 찾을 수 있다면 네. 상생의 파트너가 되기에는 굉장히 좋다.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지고 또 땅도 굉장히 큰 인도가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그 경제 강국으로 갈 가능성은 있긴 있습니까? 아니면 제조업 건너뛰고 서비스업으로 가서 우리가 세계를 제패하는 길을 찾겠어. 이거를 인도식 지름길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그 인도식 지름길이 가능합니까? 이 질문입니다. 네네네.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우리 강성용 교수님과 함께 인도를 저희가 해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인도라는 나라 정말 어마어마한 인구에 아마 인도도 인구가 제대로 측정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 아닌가 싶은데 강성용 교수님 어떻게 맞습니까 인도? 인도는 전 국민 센서스를 네. 실시한 역사가 식민 시기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통계치를 내는 것에 있어서의 그 전통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강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센서스 항목에 뭘 넣을지는 항상 정치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네. 그 몇 명이에요 인도 인구가? 저도 잘 모릅니다. 인도도 잘 모른다는 질문 얘기가 잘해야 돼. 언제 기준으로 얼마냐. 그렇죠. 세는 동안 올라간다니까요. 예, 그래서 센서스 기준으로 자료가 뭐 2011년 센서스냐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센서스가 한번 실시되면 투표할 때 몇 달 걸리는 거 아시죠? 총선을 하면 지역별로 투표가 날짜가 잡혀서 이렇게 쭉 이동을 하면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네. 하루에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듯이 센서스도 센서스 정보가 나오고 나면 그걸 처리해서 책으로 묶어서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는 이제 또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그거에 시간이 걸리고 센서스는 요원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돌아다니면 시간이 걸리는데 예. 투표는 부뚜껑을 돌렸습니까? 왜 한 날 못해요? 한 날 못하죠. 왜 그러냐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만큼의 인원을 확보를 못합니다. 몇억 명이 한꺼번에 투표하는 걸. 그래서 네. 투표 용지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컴퓨터 기계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항상 그림이 있습니다. 손바닥 정당, 뭐 마차 정당, 연꽃 정당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문맹률을 고려해서. 그래서 제가 어떤 후보를 보면 그 밑에 연꽃이 그려져 있어요. 그럼 압니다. 나는 연꽃 눌러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예. 우리도 뭐 기차표 신발, 말표 신발 있었던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대충 찾아보니까 현재 한 유엔 기준으로 14억 600만이 좀 넘는데 중국이랑 정말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인도가 만약에 체크가 좀 덜 됐다면 아마 인도가 이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인도가 더 많을 거라는 추측을 하는 사람들 지금 굉장히 그렇죠. 많습니다. 예. 저는 그 추정치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쪽이 뭐 몇 명 더 많냐 이런 것. 자, 근데 이 인도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지고 또 땅도 굉장히 큰 인도가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그 경제 강국으로 갈 가능성은 있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까? 저는 우선은 그냥 이게 대답 같지 않은 대답이 될 확률이 높긴 한데요. 네. 반반이라고 제가 대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경제 강국으로 갈 거냐라고 물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질 거니까 강국이 될 건 맞습니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네. 그 가는 모습 자체가 네. 과연 뭐 지금 중국이나 지금 미국처럼 갈 거냐 아니면 그거와는 다르게 더 강하게 나갈 거냐. 그러니까 어느 전망치를 보면 미국보다 중국보다 더 앞서는 다음 강대국이 인도다 이런 전망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보단 좋을 것 같지만 예. 인구가 많고 잠재력이 있다는 이유로 중국처럼 그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경제는 아닐 것이다.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과잉설비 시대 아닙니까? 네. 과잉 투자 시대고 지금 인도가 수출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인도는 심지어 국내에서 저임금으로 생산을 해도요. 중국산 수입 물자와 경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맨날 RCEP이라고 아시죠? 세계 최대 FTA. 네. 그거를 협상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즐기게 했습니다. 인도가. 그리고 조인하는 날 아침에 조인 거부했습니다.
인도는 RCEP에 대해서 뭘 걱정하는 거예요? 중국과 경쟁하는 걸 걱정합니다. 아, 중국산이 관세 없이 들어올까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핵심은 이겁니다. 누가 찬성하면 누가 반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농민단체 반대하고 자동차 회사 찬성하고 그게 우리나라 FTA죠. 이 그림이 그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다 반대요. 경총도 반대, 뭐 소상공인 연합회도 반대, 농민 단체도 반대, 학생들도 반대. 그러면 찬성하는 주체는 누구였냐? 모디밖에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 그 전날 찾아왔습니다. 아까 지난 회에 말씀드렸던 RSS, 네. BJP를 떠받치는 사회 전체 조직을 감당하는 그 기관에서 찾아왔어요. 이번에 거기 가입하면 우리가 지지를 철회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날 당일날 취소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인도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즉 교수님 보시기에는 다 불리한 산업이라서 장벽 여는 순간 다 불리한 산업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뭘 국민들이 좀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국민들 의식이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91년에 외환위기 이후로 자유시장 경제를 만들고 발전을 해가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네루 시절에 네. 저렇게 사회주의적으로 살던 게 싫기도 했지만 좋은 건 뭐냐면 편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정프로 네. 오토모바일 회사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예. 아니 기술 개발을 안 해도 되고 그렇지. 시간만 지키고 와서 정해진 나사 몇 바퀴 돌리고 집에 가면 되는데 그렇지. 왜 갑자기 중국산, 미국산, 심지어는 일본산 자동차하고 경쟁을 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싫죠. 그렇지. 당연히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게 인도의 현실입니다.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정치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해보겠다는 그룹과 국민들의 여론 사이에는 굉장한 간극이 있습니다. 그 간극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300개에서 400개가 되는 노동법을 개혁을 해서 몇 개로 줄여놓고 그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지만 통과를 시켰어요. 네. 그런데 지금도 시행을 안 합니다. 지금 통과시킨 지 1년 돼가지 않나 싶은데요. 시행을 안 하는 이유는 바로 강도 조절을 하는 거죠. 그중에 저항이 적은 것부터 시행을 해서 쪼개기로 이제 시행을 하려고요. 그러니까 인도 구조조정이라는 문제는 지난 회에서 말씀드린 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느 한 고리가 팡 터져서 탈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병이 나으려면 복합 제재를 끊임없이 투여하고 생활 스타일을 개선을 해서 장기적인 치료를 통해서 나아야 되는 거지 어떤 치료약을 한번 투입해서 나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국민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일부는 게 이해는 되나?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이 그렇게 그냥 예. 우리 먹기 편하게 이렇게 우리끼리 먹고 살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결국은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다 발전하니까 예. 우리는 뒤처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안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양가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 훌륭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경쟁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입시 지옥입니다. 한국이 입시 아. 지옥은 유도 아닙니다. 아 맞아, 그 얘기 좀 들은 것 지금 같아. 예. 그건 또 별도의 이야기라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자, 대가족 중에 제일 공부 잘하는 친구 하나를 IIT를 보내기 위해서 5수 6수도 합니다. IIT가 뭐예요? 인도 공과대학. 우리나라 거기 가서 카이스트 같은 거구나. 예. 포항공대 거기 가서 뭐. 상위에 들어가면 실리콘밸리로 그냥 갑니다. 그리고 거기 못 들어가면 그 다음에 수원으로 오죠.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요. 거기 가기 위한 재수학원이 모여 있는 영등포가 아니고요. 도시 하나가 있습니다. 재수학원 도시. 꽃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더 시티 오브 대치동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14억 인구에 맞는 재수학원 마을이 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쟁이 더 브루털합니다. 왜? 나고 되면 굶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직이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굶어요. 문제인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얼마 전에 CMI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인도 경제 관련 기관이 있습니다. 인도 경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여기 데이터를 다 이제 인용을 하시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노동 가능 인구 절반 이상 특히 여성이 네. 구직을 포기했는데 구직 포기자가 9억 명에 이른다 이러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구직 포기자라는 말은 뭡니까? 실업자로 잡히지 않죠. 그렇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안 하니까 안 하니까. 포기한 거니까. 그렇죠. 밖에서 보기엔 일자리 필요 없는 사람으로 느껴지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실제로는 포기할 만큼 열악한 상황에 있는 인구라는 발표를 여기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당연히 반박하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며칠 전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구직 포기자 인구가 러시아와 미국 인구 합친 것만큼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언론에. 자, 취업난 요즘 세대에 어렵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도 취업난을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경쟁을 안 하고 게으르게 살고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제 RCEP 가입 같은 걸 안 하게 되는 이중성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일상 안에서 이 경쟁이 더 강해지는 상황을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이 경쟁이라면 어떤 경쟁? 지금 하고 있는 생존 경쟁이 지금 이 경쟁도 해야 되는데 내 해외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랑까지 해야 되냐? 아니,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라 RCEP를 하든 뭘 하든 해야 예. 다른 나라에서 인도로 들어와서 회사도 세우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네. 자유시장 경제를 드라이브 해나가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자꾸 들어와야 예, 나를 뽑으려는 사람이 많아야 내 몸값이 올라가지. 예. 그게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요. 그거를 이제 클래시컬하게 정리한 게 이제 패티 클라크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요. 뭐냐면 경제가 발전할 땐 농업에서 제조업을 거쳐서 서비스업으로 간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패턴인데요. 제조업이 약한 거는 지난 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인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조업 건너뛰고 서비스업으로 가서 우리가 세계를 제패하는 길을 찾겠어. 이거를 인도식 지름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프로님께서 하셨던 질문, 네. 인도가 정말 강대국이 됩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뉘앙스는 뭐냐면요. 정말 그 인도식 지름길이 가능합니까? 이 질문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다른 식의 표현으로는 개구리 뛴이라고 부릅니다. 개구리가 뛰어가듯이 뱀이나 개미가 기어가는 경로가 아니라 개구리가 뛰듯이 건너뛰어서 간다는 거예요. 아니 중국의 뒤를 이어받아서 제조 강국이 되려는 게 아니라 건너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주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거기 가서 전화를 걸면 항상 통화 중입니다. 왜? 유선망이 깔린 적이 없어요. 제대로 유선망이 확충이 안 돼서 저 사람이 통화 중이어서가 아니고 회선이 없어서 무조건 삐삐삐삐삐 합니다. 동시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20명밖에 안 되는구나. 제가 전화를 걸고 있으면 인도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냐면 옆에서 휴대폰 꺼내서 전화해요. 그래가지고 저 바꿔줍니다 그냥. 왜냐하면 휴대폰은 다 뚫려요. 망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선망을 제대로 깔은 적도 없는데 무선망은 완전히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은행 구조 말씀드렸죠. 그 고액권 금지 조치 이야기하는. 네네. 은행 구좌를 가진 사람 수가 적은데 스마트페이로 그냥 다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 건 있지.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면 그렇죠. 지금 벌써 일정 정도 2%님이 설득이 되셨다 그러면 대중들은 잘 설득이 됩니다. 우리 인도는 땅 파고 뭐 광케이블 묻지 말고 5G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강대국이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혹하는구나. 예, 솔깃합니다. 그리고 그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논쟁은 학자들 사이에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된다 파도 있고 안 된다 어림없다 파도 있고, 파도 있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린다 그러면 이겁니다. 뭐죠 이게? 자전거. 이게 이제 제조업이 없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악순환 구조 안에서 발전소도 제대로 구축이 안 전기 되고 없죠. 전기 없죠. 예. 그러면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팹랩의 예인데요.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이라고 그래서 3D 프린터 같은 거 갖다 놓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정 기술을 활용해서 사람들 필요한 걸 만드는 겁니다. 네. 저게 커지면 벤처 기업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예예요. 근데 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느냐? IT 산업은 이래서 발전한 겁니다. 사람 한 명하고 컴퓨터만 있으면 돼요.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IT 산업이 발전을 한 겁니다. 근데 IT 산업 발전은 전기가 일단 충분히 좀 공급이 돼야지. 그게 전기가 충분하면 그걸 했겠죠. 뭐냐면 선박 해체업. 선박을 해체하면 그 고철이 나오는데 그 네. 전기로로 대부분 녹이지 녹이죠.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전기가 있지 않죠. 그래서 IT 산업은 이래서 발전을 한 거고 제약업이 발전한 스토리도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제조업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야. 제조업이 발전하지 않고서 그러니까 패티 클라크의 법칙을 벗어나서 건너뛰기로 인도식 지름길이 가능하냐 아니냐가 지금 인도가 중국을 추월하는 경제 그 강국이 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정프로님처럼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네네네.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 그 전문가들께 여쭤봅니다. 네. 그러면 어떤 발전 경제 전공하시는 분께서는 저한테 그건 그냥 헛소리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전문가들은 안 해본 것에 대해서 단언하지 말아라. 안 해본 모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또 이제 여기서 많은 통계치들이 유의한 게 있습니다. 제가 왜 네거티브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2011, 12년하고 17, 18년 네. 사이에 이미 일자리가 6천만 개가 줄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는데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도가 제대로 경제 발전을 이루기 전부터 일자리 없는 성장이 고착되기 시작했어요. 벌써요? 예. 그러니까 IT 강국이라는 게 고임금 노동자 극소수를 만들고 나머지는 실업자로 계속 남게 하는, 즉 일자리 창출 여력이 너무 적은 겁니다. 그리고 IT 산업에 대해서도 두 가지인데요. 좋은 말로 하면 수출 지향형이고 나쁜 말로 하면 하청 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 하청인데요. IT 산업이 발전한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시차입니다. 실리콘밸리하고 시차가 12시간 납니다. 밤낮이 바뀌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반대네. 이 프로님이 프로젝트를 미국에서 다 기획을 하고 오후 3시에 회의 끝나고 5시에 퇴근하기 전에 이거 코딩을 다 해놔. 그러고 이메일로 쫙 날려보내고 다음날 출근하시면 해놔 있어요? 인도에서 코딩해서 와 있죠. 아주 효율적이네. 그러면 이 프로님이 돌려보고 이거 버그 같은데 그러면 정 프로님하고 또 회의하고 퇴근하기 전에 이거 고쳐서 다시 해봐. 그러고 또 보내겠죠. 실리콘밸리에 그 누군가는 이걸 알고 실리콘밸리에 본인이 취업을 해서 본인은 놀고 밤에 인도 그 자기 애들한테? 월급 중에 일부 떼어줘서 코더들한테 몇몇 해주고 그 다음날 와서 놀다가 한 10시쯤 딱 갖다 주면 깜짝 놀라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미지나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형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한참 그 코로나 사태가 심각할 때 네. 인도 정부에서 발표한 게 뭐냐면 아트만 이르바르라고 해가지고 인도의 그 자립 경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네. 이게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는 경기 부양책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미국처럼 소비자들한테 돈을 찔러주거나 한국처럼 뭐 자영업자 어떻게 지원해주자 뭐 하거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네. 그거 전혀 아닙니다. 거기서 발표한 내용은 딱 이거예요. 자, 2차 전지 산업에 1,810억 루피를 투자하겠다. 전자 장비
부품 산업에 500억 루피를 투자하겠다. 자동차 산업, 자동차 부품 사업에 5,704억 루피를 투자하겠다.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산업 150억 루피, 그 다음에 통신 네트워크 사업에 1,219억 루피. 이거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래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판은 계속 바꾸지만 네. 내용은 지난 회에서 말씀드린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제조업 분야 제조업 일자리 쪽에. 창출. 제가 불러드린 이 분야는 한마디로 말해서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 그대로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인도 경제를 무시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인도와 한국이 상보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코드가 있으니까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이 강한 이쪽이 네. 인도가 약하고 필요한 쪽이니만큼 뭔가 합리적으로 서로 토론을 하고 합의점만 찾을 수 있다면 네. 상생의 파트너가 되기에는 굉장히 좋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는 인도식 지름길이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인도도 전통적인 방식의 발전 경로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밟아갈 것이고 그것이 결과를 만들기 시작하면 눈덩이 효과를 만들 거니까 가속도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네. 그 참조하실 만한 사실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겁니다. 네네. 인도식 지름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 아주 보수적인 옛날 한국식의 발전 모델을 쓰는 나라가 있어요. 방글라데시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미싱 돌리자. 전 국민이 미싱 돌려서 봉제 산업 키우자. 구로공단처럼. 방글라데시가 의외로 경제 성장률이 높더군요, 정말. 예. 그래서 IMF 지금 예측치로는 뭐 작년 거 확정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금년에는 인도보다 1인당 GDP가 높을 것이고. 방글라데시가? 예. 그리고 금년 내년 후로 계속 방글라데시가 인도보다 1인당 GDP가 높을 거라고 지금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이런 식의 한국이 밟아봤던 경로를 밟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성공을 우리가 그림은 좋은 디지털 시대의 혁명을 통한 경제 발전이라는 이런 식의 그 비전에 가려서 못 보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말자. 그렇다면 인도는 그걸 모르겠느냐? 저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인도 정책 당국자들도 알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포장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들과 인도가 잘 좀 협동을 해갖고 잘 될 수 있을 만한 분야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뭐 무슨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차 이런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막상 인도에서 사업하려면 뭐가 되게 힘들다면서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제조업이 잘 안 되는 이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부정부패의 일상화, 그 다음에 법률 규제의 예측 불가능성. 오늘 말씀을 드리려다 시간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토지 수용이 무조건 그냥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토지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없죠. 근데 왜 그래요? 거기는 참 뭐 허가 하나 내려면 예. 공장을 터를 만드는데 10년이 걸린대요. 왜 그래요? 10년은 굉장히 짧은 거죠. 아, 10년 제가 토지 개혁 예를 아까 예. 들었으니까 이렇게 보죠. 자, 저 지주가 네. 저한테 하다못 겨우 자기는 싫었는데 자 10,000평 중에 저한테 10평을 떼줬어요. 네. 근데 10평이 산꼭대기 땅입니다. 쓸모도 없는 밭이에요. 네. 농사도 잘 안 돼요. 근데 저는 죽기 전에 제 이름으로 땅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저 지주가 와서 막 위협을 해도 내놓질 않는 거예요. 그 땅은 내 거야. 그래서 제가 진짜로 제 땅이 됐어요. 이제 100평이. 오케이.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제가 등기소를 가야죠. 그럼 등기 공무원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불화 받는 서류 처리 다 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저는 문맹이니까 모르죠. 불화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우선 돈부터 내.
등기 비용이라는 게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야. 네. 지적도에 올라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결론은 뭐냐? 그 사람이 저한테 돈 내래요. 근데 저는 돈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 땅이긴 한데 내가 처리를 못 해줘. 돈 다 내. 불화 비용을 다 내기 전까지는 처리 안 할 거야. 이렇게 됩니다. 행정 비용.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죽었어요. 그때가 벌써 50년대, 60년대. 네. 예. 그래서 아들들이 생겼다가 손자들까지 생겼어요. 그러면 보세요. 지적도에 등기에 안 올라간 100평 땅의 주인이 몇 명이에요, 지금? 손자들 20명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정프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 내가 여기 태양광 발전소 지을 거야. 여기 다 이렇게 우리가 수용하라고 주지사 서명 받아왔어. 이런 말을 하면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소송을 걸어요. 대법원까지 30년 걸립니다. 손자들이 예, 기본적으로. 내 땅인데. 예. 그리고 또 하나, 20명이 다 같이 동의해서 땅을 넘겨줄 수 있을까요? 그 어디 사는지 알고 어떻게 동의를 받아요? 근데 또 하나는 지적도에 안 나타나 있잖아요. 등기도 안 하고 했으니까. 그럼 안 나타나 있는 땅이면 누가 주인인 거예요? 주인은 제 자식 손자들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제가 받았으니까. 미등기지만.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외국 회사라면 그리고 제철소 세우러 온 회사라면 일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런 거를 예. 우리는 예. 그냥 국가가 공익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공권력으로 예. 뭐 80%가 동의하면 몰수라든가 예. 하잖아요. 그래서 재개발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신도시도 만들고 예. 그냥 그렇게 하지 왜?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안 하는 건데요. 네.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기도 했고 네. 심지어는 소급 입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2020년에 만들어요. 지금 일산에 아파트 들어선 지가 오래됐는데 네네. 해결이 안 되니까 법에 뭐라고 쓰냐면 이 법은 1980년부터 유효하다 이렇게 적어놔요. 그래가지고 땅 문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단지 그 토지 수용이나 이런 데만 쓰는 게 아니고요. 조세 매기는 데도 씁니다. 그러니까 2%가 너무 돈 많이 버는 것 같으면 2%가 일하는 이런 인터넷 방송 섹터는 1990년부터 세율을 30%로 인상한다. 이렇게. 세금은 소급해서 추징한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소송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외국 기업 특히 보다폰 케이스가 유명한 케이스인데요. 예. 결국에는 국제 상설 재판소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려 있던 케이스가 한 15개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결론 나는 게 거의 20년 가까이 와서 결론 났어요. 그러면 자, 이게 10몇 년씩 걸리면 누가 이길까요? 근데 교수님 대개는 그런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건 예. 예전에는 그냥 우격다짐으로 윽박지르고 하다가 예. 야,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라는 예. 생각으로 3단계나 4단계 즉 이른바 잘 사는 나라들이 예.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가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하다 보면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하지만 그게 민주주의니까 하는 건데 어떻게 인도는 이런 거는 되게 후반전에나 가능한 걸 이미 지금 하고 있고 예. 재판은 야 그래도 인권은 지켜야지 재판은 다 받아야지 뭐 신중하게 해야지 예. 30년 걸려도 어떻게 예. 법이지 이렇게 하고 뭐 세금 걷는 거 이런 거는 잘 안 되고 예.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그게 이제 이프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핵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근대와 전 근대를 전제하시면 안 됩니다. 인도에 접근할 때. 즉 근대적인 국가와 전 근대적인 사회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사법권 그리고 국가가 무력을 독점하는 당연한 근대 국가의 상식은 관철이 되지만 시골 가면 현장에서 아직도 재판은 누가 하냐면 촌장이 합니다. 법원까지 가지 않습니다. 촌장이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막 계속 섞여 있군요, 그냥. 그거를 해결을 하려고 치면 아까 토지 수용 경우입니다. 네. 현장에서 그 20명의 동의를 받아내는 방법은 촌장이 나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가서 전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투입하고 현대 기술이 거기 가서 투입이 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 맞추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고요. 그 적절한 대응의 틀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주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항상 그 현장에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 놓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프로젝트 이름은 스마트 그리드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럼 뭔지 아시겠죠? 전기, 네. 전력망. 지금 현재 인도가 송전 손실률이 20%가 넘습니다. 전기도 부족한데. 근데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라고 해서 유엔에서 돈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인도도 그렇고 파키스탄도 그렇고 대부분이 뭐냐면요. 전기 계량기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정프로네 집에 2%네 집에 얼마 전기 썼는지 계량기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계량기 비싸잖아요. 그걸 만들 돈이 있으면 전기 만들어 주는 게 낫죠. 그럼 요금은 어떻게 받았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누가 받았겠어요? 얼마를 받았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합니다. 히말라야 산맥 안에는 거기는 이제 계곡이 깊으니까 수력 발전소를 짓자. 예. 계곡이 깊으니까 그러면 거기 수몰지구도 없이 발전 잘 돼. 그리고 눈이 녹으니까 수량도 풍부해. 부탄이 인도에 전기 수출하거든요. 네. 그런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뭐라 그러냐면 자 2% 건설에서 그 수력 발전소를 지은 다음에 30년간 전기 요금 나오는 걸 다 가져다가 이 투자금 환수해 가세요. 이렇게 제가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러면 2%가 계산을 해보죠. 네. 괜찮아요 이게 할만해. 평지도 아니고 산에 계곡이니까. 예, 예. 그래서 투자를 했어요. 그래 돈을 거들어 갔더니 전기 쓰는 사람 집에 계량기가 있는 집이 한 집도 없어요.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네, 남아시아에서 비즈니스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지 말자라거나 뭐 우스꽝스럽게 희화화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생각을 전제로 가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대적인 방식의 제도로 해결할 건 제도로 해결을 하고 비제도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그 비제도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접근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냥 그쪽 전공하는 저희들 같은 사람들도 대한민국에서 그냥 월급 받고 살 수 있는 자격은 있지 않나요? 그런 하소연 드리는 겁니다. 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앞으로 방향이 네. 자유시장 경제 쪽으로 확실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받았고요. 그 드라이브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는 확실한데 그 일상 안에 경쟁 체제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반감을 어떻게 낮추어 갈지는 네. 조금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그 반감을 어떻게 죽이냐면 극우 힌두교 이데올로기를 가져다가 선전을 해서 그 반감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시즘과 자유시장 경제의 이데올로기가 결합된 묘한 정치 집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자, 지금 뭐 인도 쪽에 만약 투자나 기업 활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강성윤 교수님께 꼭 먼저 자문을 받아 보시고 시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가능성으로 따지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또 큰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하고요. 예, 네. 인도라는 나라 오늘 우리 강성윤 교수님께 좀 배워봤고요. 인도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좀 숨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교수님이 오늘도 이것저것 빨리 하시느라고 밑에 그냥 떨군 것들 많죠. 네, 그래서 예. 그거 한번 쫙 모아가지고 우리 한번 그 다음 시간에 또 들을 수 있으면 네. 네. 클래스 오브 기대빠시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또 인도 관련돼서 혹은 뭐 이 아시아 남아시아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이 쭉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대신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뭐 크게 우월할 것도 없어요. 아, 그럼요. 그럼 네. 서구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엉망진창해. 지금도 그래. 그러니까 분명히 민자로 뭐 지하철 깔아달라고 뭐 도로 깔아달라고 해서 깔아줬더니 시장 바뀌었다고 계약 다시 하자 그러고. 맞습니다. 그게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그 뭐 9호선 할 때 그 맥쿼리에서 있었던 일 아니겠어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별일 없이 그냥 그래 잘한다고 넘어갔지만 밖에서는 난리 났던 일입니다 정말. 예. 예. 알겠습니다. 정도의 차이, 빈도의 차이지 네. 비슷은 하죠.
그런 것들 한번 저희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인도 이야기 아주 흥미롭게 해주신 우리 강성용 교수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